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에세이입니다. 저는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제가 27살에 평론가로 등단을 해서 평론을 한 200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정말 힘들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 칼럼을 1년에 50편씩 한 400편 정도 썼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헤아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그 글들마다 다 보람이 있었고 좋았는데 돌이켜보면 어떤 글도 나만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나 학술단체, 어떤 잡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글쓰기였거든요.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 가끔 공허할 때가 와요. 진 빠진다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글을 열심히 써서 세상으로 이렇게 종이 비행기 보내고 나면 저는 좀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가장 좋았던 글쓰기는 에세이였어요. 제가 쓰는 논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어떤 문서랑 다르게 에세이는 글을 쓸 때 이 글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메랑처럼 갔다가도 나한테 돌아오는 글쓰기였습니다. 에세이 읽기를 배우는 학창 시절을 지나왔지만 이젠 에세이 쓰기를 하는 인생의 시점을 맞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연 시인이 산문집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삶이 가치 있는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어서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후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쓰는 순간 말로 포착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는 산산이 부서지던 과거의 가치가 이렇게 모아져서 나에게 의미로 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위인이든 평범한 사람이건. 그래서 에세이를 쓰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희미한 내 자신의 의미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점점 윤곽을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흐려져가는 나의 의미를 다시 복구를 해내는 것이 에세이 쓰기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SNS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존재 의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강한 어필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찾고 싶다. 라고 할 때 에세이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닥 풀어내실 수 있어요. 이걸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자체로 반짝거리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에세이 쓰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돼 있습니다. 잘 표현되지 않는 내 감정이나 포착되지 않는 내 생각을 다시금 잡아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합심해서 만드는 자아 찾기, 이게 바로 에세이 쓰기입니다. 자아를 찾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쓰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이 에세이 첫 번째 이득이라면요. 두 번째 에세이 쓰기의 이득은
깨끗해진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첫 번째 에세이집을 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해요. 이 에세이집을 내기 전에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화가 너무 많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너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르르 화를 내고 있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또 화가 났거든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내가 화낼 정도면 얼마나 내가 힘든 거야. 그럼 위로를 안 해주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서 이거는 뭐 분노 조절 장애 치료하는 그런 과정 전에 법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서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에세이집을 내겠다, 딱 15편의 에세이를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겠다 목표를 정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썼거든요. 밤마다 애들 재우고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거 쓰고 나서 출간된 책을 내가 다시 읽는 그런 과정 거친 후에 남편이 그래요. 너 좀 변했다. 이제 너 예전에 너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너한테 분노가 사라졌다. 화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인간인지도 몰랐고, 이제는 내가 화를 잘 안 낸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급하고 짜증을 내는 줄도 몰랐고, 지금 템포가 천천해지고 뭐 그래 이렇게 조금 보는 시야가 넓어진 줄도 몰랐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여러분, 내 안에 맺혀 있었는데 몰랐던 미움, 분노, 화, 아픔, 이런 것들이 토해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토해내서 글에다가 옮겨놓고 그 글과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요, 뭔가가 정리되고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의 글쓰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아픔을 토해내는 용기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세이 쓰는 시간이 다른 어떤 글 쓰는 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를 공부한다고 시창작 공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웹소설이 한창 유행일 때 저 웹소설 작가 되고 싶어갖고 밤에 또 궁리해갖고 뭐 세계관 만들고 막 했었어요. 소설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에세이 쓰기는 뭔가 작법을 되게 많이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면 그걸 또 담는 과정 같아요. 시가, 소설이 건축물을 굉장히 정교하게 올리는 거라면 에세이는 훨씬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허들이 좀 낮습니다. 용기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에세이를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에세이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세이는요,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시를 닮았어요. 그런데 쓰는 방식은 소설을 닮았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굉장히 진실한 장르의 글쓰기예요. 제가 이제 에세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기하고 에세이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는 그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한 일과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오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에 대해서 쓰는, 현재 진행형에 주목하는 게 일기입니다. 근데 에세이는요, 더 묵은 글이에요. 더 묵은 글. 자, 일기가 나의 오늘 일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에세이는 조금 더 깊이 박혀있는 가시를 건드는 시간이에요. 더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이야기,
다시 건지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일기가 지금 겉절이라고 막 태어난 어떤 일에 대한 단상, 막 진행되는 어떤 삶에 대한 단상이라면 에세이는 2년 전 묵은지, 3년 전 묵은지, 20년 전 묵은지 이렇게 묵은지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에세이를 쓸 수 없어? 물론 쓸 수 있죠. 그런데 쓰다 보면 에세이는 조금 궁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뿌리는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고 묵은지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들을 따라 나옵니다. 줄줄이 오늘 일로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고구마가 감자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듯이 줄줄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일기는 오늘의 것, 현재 진행형의 것, 에세이는 더 옛날의 것, 묵은 것, 오래되어 있는 어떤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상국 시인의 해화역 4번 출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잡지에서 만났을 때 남의 시 같지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딸애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잔다. 그 애는 몸을 바꾸자고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냥 고향 여름 밤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닥이 편하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요? 딸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을 찾아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는 아마 원룸일 것 같아요. 원룸에 들어와서 하룻밤 몸을 의탁해서 자는 거예요. 딸은 침대에 재우고 아버지는 바닥에 잡니다. 하룻밤 이렇게 같이 자는데 이 바닥에 누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 소작이다. 내 조상은 수백 년이나 소를 길렀는데 그 애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유럽 경제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는 부리는 걸 배운다. 그 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딸내미는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딸 많이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우는 절을 업고 별 하늘 아래 불러준 노래나 내가 심은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알겠는가. 그래도 어떤 날은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거 다 애비가 만들어 보낸 거니 그리하려고 한다. 모든 아버지는 촌스럽다. 나는 그 전에 서울 가면 인사동 여관에서 잤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원룸에 가 잔다. 물론 거저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숙박비 얼마를 낸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농사다. 그리고 헤어지는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애는 나를 안아준다. 아빠 잘 가. 이 시 안에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을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 집에 가서 좁은 방바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책상 위에다가 돈을 조금 놓고 오고 그 다음에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잘 있어 딸내미 하고서 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굉장히 진실되고 뭔가 깊이 있는 어떤 부성애가 느껴지죠. 내가 딸내미한테 업고서 불러주던 노래 이야기, 내가 딸내미 생각하면서 심었던 은행나무 이야기, 이런 아버지의 추억과 함께 한 편의 산문을 쓰면 그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고두고 읽으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을 에세이로 달랠 수 있을 거예요. 시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에세이로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입문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된 시를 한번 써보는 그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암만 진료가 나라고 해도 어떤 글을 쓰려면 그 제재가 있어야겠죠.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우선 잘 주어야 돼요. 에세이스트가 되시려면요, 책을 읽으실 때 주스세요. 조개 껍질을 줍는 것처럼, 예쁜 낙엽을 줍는 것처럼 나를 위한 조각을 주워오세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붙이면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건 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서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나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에세이 쓰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예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에세이라는 글을 쓰실 때 정말 좋은 기법은 마중물이에요.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는요,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를 물을 한 바가지 붓고요,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이제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 퍼다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깊이에 있는 생각을, 과거에 있는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맨입으로는 안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셔야 돼요. 이 마중물로 정말 좋은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마중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마중물입니다. 내가 그걸 언제부터 좋아했죠? 저는 우리 딸내미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사왔던 조그마한 키링을 낡았지만 그거를 아직도 5년째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잊었어도 저한테는 그걸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걸 좋아하고 계세요. 본인이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언제 좋아했지, 왜 좋아했지를 쓰세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에세이가 되고, 그 에세이들이 모이면 내 취향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제 수업의 예시로 제가 쓴 에세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세이는 제 인생 최초로 쓴 에세이였어요. 그런데 조금 못난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에세이가 최고예요. 우선 첫 번째 에세이는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데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죽을 때도 기억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서 3개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감꽃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커다란 감나무가 2개 있는 집에 살았어요. 집은 맨날 연탄가스가 새는데, 집은 아주 작고 못났는데 감나무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꽃이라는 게 피면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럼 감꽃이 하얗게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꿰어갖고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밟지 않은 감꽃을 주스러 마당을 쏘다녔거든요. 그 감꽃을 제가 버리고 공부를 하러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감꽃이.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했던 나의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책을 쌓아놓은 창고에 가면 항상 나던 냄새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곰팡이 냄새, 줄여서 곰팡내라고 식구들이 불렀었는데요. 그 곰팡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기약 뿌리는 냄새하고 곰팡내를 좋아했는데, 곰팡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한자로 거북귀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자로 거북귀자를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학자님도 그 거북귀자를 반드시 쓰고 싶어서 연습을 하신단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수업을 들을 때 거북귀자를 찾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있었고 지금 나를 만들었고 나와 함께 했었던 3가지,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한 3가지를 썼더니 에세이가 나왔어요. 좋아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감꽃, 곰팡내, 거북기가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제 옆에 친구처럼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에세이 쓰는 시간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죠. 2번째는요, 싫은 것이라는 마중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뭐지? 내가 되게 체했을 때가 있는데 그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싫어서 되게 체했었어. 그 이후로 그 음식을 나는 못 먹게 되었어. 자, 여기에 딸려오는 여러분의 기억과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땐 싫어했는데 지금은 안 싫어하게 된 게 있어. 그 싫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이나 영향을 미쳤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거라는 마중물, 싫은 거라는 마중물 말씀드렸는데 좋고 미운 것 중에 제일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자다가도 미워갖고 잠 못 자고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설레어서 잠 못 잤던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에세이의 기본입니다. 내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분, 그 캐릭터, 그 좋은 사람, 그 미웠던 인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네 애비도 없는데 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감나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감나무를 베어버린 이야기 같지만 이 시는 사실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감나무 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잘못 따면 감이 뚝 떨어져 갖고 퍼져버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귀찮고 힘든 일 같이 하자 했을 때 같이 해드릴 걸.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감나무도 필요 없고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많은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가 되었지만 문장으로 탄생이 돼서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마중물은요,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셨어도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한 사건도 있고요. 그때 참 나는 예뻤지, 행복했지. 그 작은 어떤 일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것은 나의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눠주게 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 내가 태어나서 내 생애에서 행복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넌 언제 제일 행복했어?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아이를 못 가져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첫 애를 낳았거든요. 첫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가 묻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 제 배 위에 올라가서 눈을 뜨고 저를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저를 지켜보는데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 에세이를 끄집어내고 생산하고 탄생시키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합니다. 김광림 시인의 갈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갈등에는 조금 어떤 사연이 좀 숨어져 있는 시인데요. 비탈로가 난 아내를 데리고 대불고 고속버스 온천으로 간다. 18년 만에 새삼 돌아보는 아내, 수척한 강산이여. 그동안 내 자식들을 등꽃처럼 매달아 놓고 배에 꼬인 줄기 까칠한 아내여. 이제 아내분이 뭔가 빚을 지셨나 봐요.
그걸 이제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천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 노년의 아내를 보니 아내가 너무 거칠한 어떤 아주 메마른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헤어지자고 나선 마음 위에 덩굴처럼 얽혀드는 아내의 손발. 내가 지금까지 참 고생시켰구나. 싸늘한 인연이여, 싸늘한 인연이여, 허탕을 치면 바라보라고 하늘이 저기 걸려 있다. 그대 이 세상에 왜 왔지? 빚 갚으러. 이분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제 이별 여행 갔다 와서는 헤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떤 아내의 그 덩굴처럼 얽혀있는 손발, 그리고 아내의 여위고 거친 육신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아내가 진 그 빚을 나도 같이 갚아야겠다. 왜? 나는 아내한테 이미 모종의 빚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내와의 어떤 빚 이야기, 그 여행에서 깨달았던 이런 생각 적어놓으면 한 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할 때도 남의 이야기지만 그 어떤 구절을 따다가 거기에 댓글을 달듯 주석을 달듯 내 이야기를 연결시키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에세이의 재료 중에 하나는 내 심장에 꽂힌 누군가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오래 남아있던 어떤 말. 서정춘 시인의 시 30년 전이라는 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시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봤어요. 서울역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곳에 이 시가 있다는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리고 배고팠던 그 어린 자식이에요. 자식이 고향을 뜨는데 아버지가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말을 주셨어요.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말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기서는 배고르니까 다른 데 가서 배불리 먹고 살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든 자식이 배 부르고 등 따숩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붙들고 시인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 시인이 힘들었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서 시인을 건져줬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쓰면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언은 제 가슴 속에도 몇 개 접혀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한 문장 구절이 여러분 에세이를 도와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물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마중물은요, 사실은 아픔과 상실이에요. 아픔을 겪고 역경을 겪고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소설가가, 시인이 이런 절작을 낳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흔히 보시는 스토리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 아픔에서 마치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송진이 배어나오고 수액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말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말들이 생겨요. 그 아픔과 상실이라고 하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글을 에세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인데요. 이어령 스님이 남기신 마지막 시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따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시예요. 따님이 헌팅턴 비치에 살고 계셨나 봐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살던 집이 있을까?
네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네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 길이 거기 있을까? 네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가면 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딸이 너무나 그립고 그다음에 딸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작품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없어진다,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내 상처하고 마주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덜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뭔가를 상실하셨을 때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보세요. 그 아픔하고 상실을 다독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에세이는요, 사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원리하고 되게 비슷한 작법이 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안에서 추상적인 의미하고 이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마중물로 제시했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경험, 어떤 기억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말, 대사, 어떤 소설의 한 구절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뒤에 내 의미, 내 생각을 정리해서 붙여보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나의 감정만 갖고 저글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화나 사건이든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등장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모호하게 끝나는 게 우리 에세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세이는요, 쓰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에세이를 쓸 때는 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니야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을 쓰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막 제멋대로 날뛰는 거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바로 나의 인생과 삶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에세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만의 가치관 중심을 찾는 어떤 표현이 뒤에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세이가 왜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에세이를 쓸 때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중물로서 좋은 몇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못 쓰겠어 라고 싶으시면 자, 이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을 앞에 세워놓고 그 문장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뭔가가 나올 겁니다. 내 에세이가 처음 했을 때는 분명히 못났더라도 그 에세이를 지우지 마세요. 나의 비밀 폴더에다가 넣어두세요. 우리 소꿉장 할 때 남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도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보물들을 내가 이렇게 상자에 담아놓는 것처럼 담아두세요. 나는 거기다가 넣고 닫아버려도 그 글은 내 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글과 그 글에 담긴 내 자신과 마주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